여러분, 저는 절대 들어서는 안 될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8살짜리 아이의 입에서요. 그 노래는 원래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웃으면서 그걸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를 아는 사람은 이미 사라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아이의 보호자 이름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없는 사람, 지워진 이름, 기록이 맞지 않는 아이. 이상한 건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매일 약을 들고 다녔고 격주마다 이유 없이 사라졌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늘 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엄마가 안 아파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숨기고 있고 누군가가 지워버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절대 돌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도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로또 1등의 행운이 따르실 겁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세계가 무너지는 데에는 거창한 사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폭풍도 천둥도 아닌 아주 작고 조용한 멜로디 하나가 심장에 금을 내기도 하죠. 도윤에게 그 순간은 점심시간이 끝난 텅 빈 복도에서 8살짜리 아이가 혼자 흥얼거리던 노래를 들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윤은 윤그룹 회장가의 2세입니다. 아버지 경호는 그룹의 부회장이었고 할아버지 윤 회장은 이 나라 경제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창업주였죠. 하지만 도윤이 선택한 삶은 그 화려한 이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매일 아침 현관 앞에 줄 선 검은 승용차를 지나쳐 낡은 자전거에 올라탔고 양복 대신 편한 셔츠를 걸치고 초등학교 음악실로 향했습니다. 이사회가 아닌 피아노 앞에 앉는 삶을 스스로 택한 사람이었죠. 그 선택의 뿌리에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 정은은 도윤이 12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 투병 끝이었죠. 정은은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병상에서도 도윤의 손을 잡고 건반 위를 함께 짚어주곤 했고 마지막 밤에는 도윤의 귀에 대고 직접 만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어디에도 악보로 남기지 않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노래였죠. 도윤은 그 멜로디를 심장에 새긴 채 자랐고 어머니처럼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경호는 달랐습니다. 아내를 잃은 뒤 경호는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웃음이 사라졌고 대화가 끊겼고 남은 건 오직 가문과 회사뿐이었죠. 경호에게 도윤은 아내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고 그래서 더 집착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곁을 떠나는 것, 가문 밖의 세계로 나가는 것, 낯선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 경호는 그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내를 잃은 것처럼 아들마저 잃을까 봐요. 그 두려움이 8년 전 서아를 집에서 내쫓는 잔인한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도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즘 경호의 압박은 한층 거세졌습니다. 아들에게 정략 결혼을 밀어붙이고 있었죠. 상대는 국내 대형 건설사 회장의 딸이었고 두 집안의 합병을 위한 포석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윤이 거부할 때마다 경호는 교단에서 끌어내리겠다는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도윤에게 교단은 어머니의 유산과도 같은 곳이었기에 그 협박은 매번 정확히 심장을 겨눴습니다. 그날도 특별할 것 없는 오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빠져나간 뒤 도윤은 음악실에서 다음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가느다란 멜로디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음정이 살짝 흔들리는 서툴지만 맑은 흥얼거림이었죠. 도윤의 손이 악보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그 멜로디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밤에 불러주었던 자장가. 어디에도 악보로 남기지 않은 도윤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그 노래를 8살짜리 아이가 복도에서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음악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소리를 따라 걸음을 옮기자 복도 끝 창가에 쪼그리고 앉은 아이가 보였습니다. 2학년 1반 하율이었습니다. 하율은 무릎을 끌어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며 그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옆에는 가방이 놓여 있었고 가방 옆 주머니에서 작은 약통 하나가 반쯤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이고 멜로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박자도 음의 흐름도 중간에 반음이 올라가는 특유의 전개까지 어머니 정은이 만든 그 자장가가 맞았습니다. 세상에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은 도윤 자신뿐이어야 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더 있었죠. 8년 전 도윤이 사랑했던 여자. 새벽마다 도윤의 곁에서 이 노래를 듣고 함께 따라 부르던 서아. 하율아. 도윤이 부르자 하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래가 멈추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율은 씩씩하게 웃어 보였지만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도윤은 아이 옆에 쪼그려 앉으며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부르던 노래, 누가 가르쳐 준 거야? 엄마요. 엄마가 매일 밤 불러줘요. 이 노래 들으면 아픈 데가 하나도 안 아프대요. 아픈 데가 안 아프다. 도윤의 시선이 가방 옆주머니의 약통에 머물렀습니다. 아이가 약을 가지고 다닌다는 건 단순한 감기약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하율이도 이 노래 들으면 안 아파? 하율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살짝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약통을 슬쩍 가방 안으로 밀어넣으며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안 아파요. 엄마가 아플 때 제가 불러드리는 거예요. 8살 아이가 아픈 엄마에게 자장가를 불러준다. 그 한마디가 도윤의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도윤은 더 묻고 싶었지만 아이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율의 머리를 한번 쓸어 넘겨주고 음악실로 돌아왔습니다. 음악실 문을 닫은 뒤 도윤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어머니의 자장가를 쳐보았습니다. 한음 건반을 누를 때마다 8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새벽 2시 서아가 도윤의 어깨에 기대어 이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리던 밤. 도윤은 서아에게 말했었죠. 이 노래는 엄마가 나한테만 남겨준 거야. 너한테도 알려줄게. 우리 아이가 생기면 이 노래를 불러주자고. 그리고 서아는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경호가 서아의 학력을 조작하고 없는 전과 기록을 만들어 서아의 사회적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대학에서 제적당하고 아르바이트 자리에서도 쫓겨나고 주변 사람들마저 등을 돌린 서아는 결국 어느 날 새벽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었죠. 경호는 도윤에게 서아가 스스로 떠났다고 말했고 도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서아의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년이 지난 이 학교 복도에서 8살 아이가 그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하율의 생활기록부를 꺼냈습니다.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은 이율이었습니다. 서아가 아니었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이사항란에 적힌 한 줄이 도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전기통원 치료 중, 격주병원 방문 필요. 아이가 약통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순간 도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하율이 태어난 시점과 서아가 사라진 시점이
거의 정확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음악실 창 너머로 운동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뛰어노는 하율이 보였습니다. 웃을 때 오른쪽 입꼬리만 먼저 올라가는 표정, 생각에 잠기면 검지로 관자놀이를 톡톡 두드리는 버릇.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 도윤과 서아 두 사람만 아는 자장가를 부르는 8살 아이. 도윤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경호의 문자였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약혼 발표 자리를 잡았다. 이번에는 빠지지 마라. 도윤은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략 결혼도 학교에 퍼진 소문도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도윤은 몰랐습니다. 이 작은 멜로디 하나가 8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열게 될 줄은요. 그리고 그 문 뒤에는 아버지의 거짓말과 할아버지의 침묵, 서아의 희생과 아이의 아픔이 켜켜이 쌓여 숨죽이고 있었다는 것도요. 그날 이후로 도윤의 하루는 2개의 시간으로 쪼개졌습니다. 낮에는 하율을 관찰하는 시간, 밤에는 서아의 흔적을 더듬는 시간. 쉬는 시간마다 복도를 지나며 아이의 모습을 살폈고 방과 후에는 교무실에 남아 하율의 출결 기록과 건강 서류를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관찰을 시작하자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체육 시간에 아이들이 운동장을 뛰어다닐 때 하율만 유독 빨리 지쳤고 한쪽 팔 안쪽에 주사 자국처럼 보이는 작은 멍이 여러 개 겹쳐 있었습니다. 격주로 수요일마다 하율은 어김없이 결석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면 아이들이 잔반을 쏟아내는 틈을 타 식판 위에 반찬 몇 점을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옮겨 담았습니다. 양념이 묻은 손가락을 소매 안쪽에 슬쩍 문지르는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이 더 신경 쓰인 것은 하율의 약통이었습니다. 아이는 매일 아침 가방 옆주머니에서 약통을 꺼내 흔들어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찰랑거리는 소리가 나면 안심한 듯 다시 넣었지만 소리가 나지 않는 날에는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말수가 적었고 수업이 끝나면 서둘러 학교를 빠져나갔습니다. 그 사이 경호의 압박은 한층 거세졌습니다. 토요일 약혼 발표를 이틀 앞둔 목요일 저녁 본가 식당에서 도윤은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에는 3사람분의 식기가 놓여 있었지만 윤 회장의 자리 옆에는 빈 의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누구의 자리인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다만 윤 회장이 식사 전에 그 빈 의자를 한참 바라보는 것을 도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호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토요일 약혼 발표, 장소까지 다 잡았다. 이번엔 빠질 생각 마라. 안 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안 가면 학교 이사회에 연락하겠다. 재벌가 신분을 숨기고 교사로 근무한 건 윤리 위반이야. 도윤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경호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도윤이 가장 아끼는 것에 칼끝을 겨누는 방법. 어린 시절에는 피아노 학원이었고 대학 시절에는 서아였으며 지금은 교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짓 안 하셨을 겁니다. 도윤의 입에서 나온 말에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경호의 젓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정은의 이름은 이 집안에서 경호에게만은 금기어였습니다. 아내를 잃은 뒤 경호는 정은의 사진을 모두 치웠고 그녀의 피아노도 창고에 넣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을 견디는 방법이 경호에게는 지우는 것뿐이었던 거죠. 경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갔고 뒤에 남겨진 침묵 속에서 윤 회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비를 너무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은 내 어미를 잃고 나서부터 무서운 거다. 또 잃을까 봐. 윤 회장의 목소리에는
아들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달라는 애원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맞다 해도 그 두려움이 서아를 파멸시킨 것까지 용서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자고 했을 때 아이들은 저마다 아빠의 넓은 어깨와 엄마의 웃는 얼굴을 도화지 위에 꾹꾹 눌러 그렸습니다. 하지만 하율의 도화지만은 달랐습니다. 하율은 엄마를 먼저 그렸습니다. 긴 머리카락에 앞치마를 두른 엄마. 그런데 엄마의 손에는 공장 장갑이 그려져 있었고 눈 아래에 검은 동그라미가 찍혀 있었습니다. 다크서클이었죠. 8살 아이의 눈에 비친 엄마의 모습이 그것이었습니다. 엄마 옆에는 키가 큰 남자를 한 명 그려 넣었지만 얼굴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크레파스를 쥔 손이 한참을 맴돌다가 결국 내려놓아졌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빠의 얼굴을 상상으로도 그릴 수 없었던 겁니다. 야, 하율이 아빠 얼굴이 없다. 뒤에서 킥킥대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웃음은 순식간에 교실 전체로 번졌습니다. 아빠가 없으면서 왜 그려? 거짓말쟁이. 하율의 눈시울이 빠르게 붉어졌습니다. 작은 주먹이 도화지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도윤이 복도에서 교실로 들어서려는 바로 그 찰나 하율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우리 아빠는 진짜 있어. 엄마가 매일 밤 아빠가 만든 노래 불러줬단 말이야. 아빠가 오면 엄마 병도 다 나을 거라고 했어.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복도 한가운데서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만든 노래. 그 자장가는 도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어머니 정은이 만든 것이었지만 서아는 아이에게 아빠의 노래라고 전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도윤이 가장 사랑했던 것,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서아가 고스란히 품고 아이에게 물려주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엄마 병이 나을 거라는 말, 서아가 아프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도윤은 울음을 터뜨린 하율을 조용히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음악실 구석 소파에 앉힌 뒤 자판기에서 따뜻한 우유를 뽑아왔습니다. 하율은 우유를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훌쩍훌쩍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빠는 진짜 있어요. 엄마가 아빠는 아주 멀리서 피아노 치는 사람이래요. 언젠가 꼭 데리러 온대요. 피아노 치는 사람. 도윤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서아는 아이에게 재벌가의 후계자가 아닌 피아노 치는 청년으로서의 도윤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은이 사랑했던 모습 그대로의 도윤을요. 도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율아, 그 노래 선생님한테 한 번만 불러줄 수 있어? 하율은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입을 벌려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음정이 살짝 흔들렸지만 멜로디의 뼈대는 정확했습니다. 중간에 반음이 올라가는 그 특유의 전개까지 틀림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밤에 남긴 자장가. 도윤이 서아에게만 알려준 노래. 세상에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은 도윤과 서아, 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하율의 노래가 끝났을 때 도윤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놀란 듯 도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선생님, 왜 울어요? 이 노래 슬픈 노래 아닌데.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안 슬퍼. 선생님이 아주 오래전에 좋아했던 노래랑 닮아서 그래. 하율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약통을 꺼내 흔들어 보았습니다.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고 아이의 얼굴에 안도가 번졌습니다. 오늘은 약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음악실에 혼자 남아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올리고 어머니의 자장가를 천천히 쳤습니다. 한음한 음이 8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고 마지막 음이 끝났을 때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서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이의 병은 무엇인지, 약혼식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고요. 도윤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경호의 문자였습니다. 내일 약혼 발표 리허설. 서연 씨 드레스에 맞춰 수트를 맞추러 가야 한다. 도윤은 화면을 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다른 여자의 옆에 세우려 하는 이 순간에 어머니의 자장가가 8살 아이의 입을 통해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운명이 던진 잔인하고도 절박한 신호였죠. 음악실의 피아노 위로 늦은 오후의 빛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은 건반 뚜껑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 노래가 날 데려가고 있어. 토요일 약혼 발표 리허설 날 도윤은 호텔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 5시에 학교 교무실 캐비닛을 열어 하율의 생활기록부를 다시 꺼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란에 적힌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였고 주소지는 이미 철거된 건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짜 정보를 기입한 것이 분명했죠. 남은 단서는 하나뿐이었습니다. 특이사항란에 적힌 격주 수요일 통원 치료. 다음 수요일이면 하율이 결석하는 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도윤은 학교 정문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8시 반쯤 되었을 때 골목 모퉁이에서 하율이 나타났습니다. 교복 대신 낡은 패딩을 입고 있었고 옆에는 털모자를 푹 눌러 쓴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걸음은 느렸고 허리가 살짝 굽어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서서 일한 사람의 몸이었죠. 세 걸음에 한 번씩 마른 기침이 터져 나왔고 기침을 할 때마다 하율이 엄마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도윤은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 2번을 갈아타고 시 외곽의 한 종합병원에 내렸습니다. 대학병원이 아닌 간판 글씨가 반쯤 벗겨진 낡은 건물이었죠. 도윤은 로비 구석에서 멀찍이 떨어져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여자가 보험증을 내미는 순간 접수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율님, 하율 환자 소아혈액 종양과 맞으시죠? 소아혈액 종양과. 도윤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로비 의자에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반찬을 비닐봉지에 담아가던 그 작은 손, 빈 약통을 흔들어 보던 그 불안한 눈빛, 체육 시간마다 금세 지쳐 주저앉던 마른 다리, 모든 것이 가장 잔인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시간 남짓 지났을까요? 진료를 마친 하율이 여자의 손을 잡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의 팔 안쪽에 새로운 주사 자국이 반창고로 덮여 있었고 여자는 약 처방전을 들고 수납 창구 앞에 섰습니다. 수납 직원이 금액을 불렀을 때 여자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지갑을 열어 지폐를 세는 손이 떨리고 있었고 몇 장이 모자란 듯 지갑 안을 뒤적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한데 이번 달 치료비를 다음 주에 나머지를 내도 될까요? 다음 주 야근 수당이 나오면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야근 수당? 도윤의 귀에 그 말이 박혔습니다. 서아가 아니 이율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가 공장 야간 근무를 하며 아이의 병원비를 대고 있었던 겁니다. 도윤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수납 창구로 다가가 카드를 내밀려는 순간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털모자 아래로 드러난 눈. 도윤의 세계가 멈추었습니다. 서아였습니다. 8년 동안 꿈에서도 불렀던 이름.
스스로 떠났다는 아버지의 말을 애써 받아들이며 포기했던 사람이 병원 수납 창구 앞에서 아이의 치료비 몇만 원이 모자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아도 도윤을 알아보았습니다. 털모자 아래로 드러난 눈동자가 한순간 크게 흔들렸고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서아는 하율의 손을 잡아 끌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잘못 보셨어요.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아래 깔린 떨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한 발짝 다가서자 서아는 하율을 등 뒤로 밀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듯 병원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서아야. 도윤이 부른 이름에 서아의 발걸음이 찰나 멈추었습니다. 등이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뒤쫓았습니다. 병원 앞 인도에서 서아의 팔을 잡았을 때 서아가 격하게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기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몸이 앞으로 꺾이는 서아의 등을 도윤이 받쳤을 때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등뼈의 윤곽이 너무 또렷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이었습니다. 하율이 엄마의 등을 두드리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노래 불러줄까? 노래 들으면 안 아프잖아. 아이가 엄마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겠다고 하는 모습에 도윤의 눈시울이 무너졌습니다. 제발 그냥 가세요. 서아가 도윤을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기침으로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으면 하율이가 위험해져요. 그분이 알게 되면 끝이에요. 8년 전에 제 이름을 지웠던 것처럼 이번에는 하율이까지 지울 거예요. 이름을 지웠다. 도윤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었습니다. 8년 전 서아가 갑자기 대학에서 제적당하고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쫓겨나고 모든 사회적 기반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것. 그것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아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이름을 지웠다니? 서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율의 손을 더 꽉 쥐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윤이 다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아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담긴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8년 동안 누군가에게 쫓기며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뼈에 새겨진 공포. 도윤은 그 눈을 보고 손을 거두었습니다. 서아는 하율을 데리고 병원 앞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서아의 굽은 등과 하율의 작은 어깨가 나란히 멀어져가는 풍경이 눈에서 번져나온 물기 너머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병원 로비로 되돌아왔습니다. 수납 창구에 다가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아까 이율님 하율 환자 치료비 남은 금액 제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밀린 치료비가 있으면 전부요. 수납 직원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납 금액이 꽤 됩니다. 정말 다 내시는 건가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드 결제가 끝난 뒤 도윤은 수납 직원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했습니다. 보호자분께는 제가 냈다는 걸 알리지 말아주세요. 그냥 병원 측 지원 프로그램으로 처리된 걸로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도윤의 눈빛에 담긴 간절함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선 도윤은 주차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흐린 하늘 사이로 빗방울이 한 점 두 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름을 지웠다. 8년 전 서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 경호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이제 반드시 파헤쳐야 했습니다.
도윤은 전화기를 꺼내 인터넷 검색창에 이서아를 입력했습니다. 8년 전의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대학 재학 중 학력 위조 적발, 편의점 절도 전과 발각.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아는 장학금을 받을 만큼 성적이 우수했고 남의 것에 손을 대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도윤은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서아의 기록을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나라에서 손에 꼽았죠. 도윤의 주먹이 떨리며 쥐어졌습니다.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고 도윤의 머리카락과 어깨를 적셨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결심이 몸을 잡아두고 있었습니다. 서아를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턱대고 다가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서아가 도망치지 않게, 하율이 위험해지지 않게, 그리고 경호가 알아채기 전에 모든 진실을 먼저 손에 쥐고 나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비가 거세지는 병원 주차장에서 도윤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8년 전 아버지가 서아에게 무엇을 했는지 그 증거를 반드시 찾겠다고요. 서아의 이름을 지운 자가 누구인지 세상에 밝히겠다고요. 도윤은 서아를 바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주일 동안 8년 전의 흔적을 파헤쳤습니다. 대학 학적과 경찰서 민원실, 서아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편의점 본사까지 교사 월급으로 고용한 작은 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도윤의 손발이 되어주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아의 학력 위조건은 익명의 제보로 시작되었고 제보자가 제출한 위조 증거 서류 자체가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였습니다. 편의점 절도 전과 역시 마찬가지였죠. 당시 편의점 CCTV에 찍힌 인물은 서아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었지만 경찰 조서에는 서아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막대한 돈과 권력을 동원해 서아의 신원을 통째로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조작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경찰 내부에 손을 쓸 수 있는 사람, 대학 행정실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사람, 재벌급 인맥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도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건네준 서류 한 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8년 전 서아의 대학 재적 처리를 승인한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 그 이사회에 외부 압력을 행사한 인물의 이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았지만 같은 날짜에 해당 학교법인의 대규모 기부금이 입금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기부자는 윤그룹의 자회사였고 결재권자는 부회장 윤경호였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눈앞에 증거가 놓이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서아를 단순히 쫓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아라는 사람 자체를 세상에서 지워버린 것이었죠. 학력을 빼앗고 정가를 만들어 붙이고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서아가 가명으로 숨어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새벽 공장 야간 근무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 아이의 학교에 가짜 주소를 적어낸 이유,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서아에게는 본명을 쓸 수 있는 삶 자체가 박탈되어 있었던 겁니다. 증거를 확보한 도윤은 그제야 서아를 찾아 나섰습니다. 병원 수납 기록에 남아있던 연락처는 역시 가짜였지만 도윤에게는 다른 실마리가 있었습니다. 하율이 학교에 제출한 긴급 연락처에 적힌 번호. 그것도 없는 번호였지만 지역 번호가 시 외곽공단 지역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공단 지역의 야간 가동 공장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하고
밤에는 공장 정문 앞에 서서 교대 시간에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식품 포장 공장의 후문에서 작업복을 입은 여자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그 끝에서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이 서아였습니다. 서아는 공장 후문을 나서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향했습니다. 작업복 위에 얇은 점퍼 하나를 걸친 차림이었고 한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나온 불량품 과자 몇 봉지가 보였죠. 하율에게 가져다 줄 간식이었을 겁니다. 도윤은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장 후문 앞 가로등 아래에 서서 서아의 뒷모습이 골목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굽은 등, 느린 걸음, 중간중간 터져나오는 마른 기침. 도윤의 가슴이 쥐어뜯기듯 아팠지만 이번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서아를 확인했습니다. 서아가 향하는 방향을 파악한 도윤은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공단 뒤편의 좁은 골목을 지나 재개발 예정 구역의 담장을 따라 오르막길이 이어졌습니다. 그 끝에 낡은 다세대 건물이 있었고 반지하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반지하 앞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골목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했고 서아가 도망치지 않을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호의 눈과 귀는 도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을요. 금요일 저녁 도윤이 본가에 돌아왔을 때 식당에 경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식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사진 여러 장이 펼쳐져 있었죠. 도윤이 병원 수납 창구에서 카드를 내미는 사진, 공장 후문 앞에 서 있는 사진, 서하의 반지하 골목 입구에서 서성이는 사진. 경호가 사진을 한 장씩 짚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다 알고 있다. 도윤의 등줄기에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경호는 8년 동안 서아를 감시해온 것처럼 도윤의 움직임도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를 찾아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8년 전에 끝난 일이다. 도윤은 식탁 위 사진들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경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끝냈을 뿐이죠. 서아의 학력을 조작하고 정가를 만들어서 사람을 통째로 지워버린 건 아버지잖아요. 경호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부정도 분노도 아닌 감정 자체가 꺼져버린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반응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인정이었으니까요. 왜 그랬어요? 서아가 뭘 잘못했길래 사람의 이름까지 지워야 했어요? 경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내 엄마가 떠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경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습니다. 병이 깊어지는 걸 보면서도 최고의 병원을 붙여도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내 엄마는 내 곁을 떠났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 뒤로 나는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경호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어린 것은 위험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내가 그 여자에게 빠져드는 걸 보면서 너마저 내 곁을 떠날 것 같았다. 내 엄마를 잃은 것처럼 너까지 잃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도윤의 분노가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어머니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경호가 서아를 내쫓은 이유가 단순한 가문의 체면이 아니라 아내를 잃은 뒤 아들마저 빼앗길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고백.
그 고백이 진심이라는 것을 도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경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두려움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서아의 인생을 망쳤어요. 서아는 이름도 못 쓰고 살아요. 새벽에 공장에서 일하고 아이 치료비를 내려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율이가 아파요. 아버지의 손자가 아파요. 경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손자라는 단어에 반응한 것이었죠. 하율이가 소아혈액 종양과에 다니고 있어요. 격주마다 치료받으러 가요. 그 아이가 매일 학교에 약통을 가지고 다니는 거 아세요? 약이 떨어지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아세요? 경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문 채 식탁 위 사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도윤이 공장 후문 앞에 서 있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그 배경에 서아의 작은 뒷모습이 흐릿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경호의 시선이 그 흐릿한 뒷모습 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두려웠던 건 이해해요. 엄마를 잃은 아픔도요.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을 부수는 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도윤이 식당을 나가는 뒷모습을 경호는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식탁 위에 흩어진 사진들 사이로 윤 회장이 비워둔 빈 의자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호는 서재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책상 서랍 가장 깊은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8년 전 서아의 학력 조작과 전과 날조에 사용된 원본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호는 그것을 8년 동안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없앨 수도 있었지만 없애지 않은 것은 어쩌면 자신도 언젠가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경호는 서류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서랍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어린 도윤을 안고 웃고 있는 정은의 얼굴이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도윤이 아버지와 대면한 다음 날 경호는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도윤이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시간은 경호의 편이 아니었죠. 경호가 선택한 방법은 도윤의 발을 묶는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도윤이 학교에 출근하자 교감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윤 선생님, 교장실로 와주시겠어요. 교장실에는 교장과 교감, 그리고 학교법인 관계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학부모 민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재벌가 아들이 신분을 속이고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학부모 17분이 연명으로 넣으셨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7명의 학부모가 동시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넣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학교법인 관계자가 서류 한 장을 꺼내 도윤 앞에 밀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윤 선생님이 2학년 일반 하율 학생의 병원 치료비를 대납하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교사가 특정 학생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은 학교 윤리 규정에 저촉됩니다. 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병원의 이름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경호의 사람들이 병원 측을 압박해 정보를 빼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경호는 도윤이 서아를 추적하는 동안 뒤에서 도윤의 교단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당분간 자택 대기를 부탁드립니다.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요. 사실상 정직이었습니다. 도윤은 교장실을 나와 음악실로 향했습니다. 피아노 뚜껑을 열고 건반 위에 손을 올렸지만 아무 음도 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얼어 있었죠. 음악실 창밖으로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뛰어노는 아이들 사이에서 하율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운동장 구석 벤치에 혼자 앉아 약통을 흔들어 보고 있었습니다. 찰랑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는지 하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늘은 약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도윤이 학교를 나서려는 순간 정문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 뒷문이 열리고 경호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경호의 반 발짝 뒤에서 여자 한 명이 따라 내렸습니다. 정략 결혼 상대 민서연이었습니다. 경호가 도윤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나기 전에 내가 제안 하나 하마. 경호는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도윤에게 인사했습니다. 도윤 씨, 오래간만이에요. 경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 씨 아버지가 소유한 병원 그룹에 소아혈액 전문 센터가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이야. 하율이 치료를 거기서 맡기게 해주겠다. 조건은 간단해. 약혼을 받아들여라. 도윤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경호는 하율의 병을 볼모로 잡은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지렛대 삼아 아들을 꺾으려는 거래. 도윤은 경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율이 치료를 거래 조건으로 내거는 건 협박이에요, 아버지.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다. 내 교사 월급으로 그 아이 치료비를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지금 정직 처분도 받았으면서. 경호의 말은 잔인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도윤에게는 하율의 치료비를 장기적으로 감당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후계자 자리를 거부한 순간 재산도 함께 내려놓은 것이었고 정직 처분까지 받은 지금은 월급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죠. 서연이 한 발짝 다가서며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동정이 아니라 제안이었습니다. 도윤 씨, 저도 이 결혼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사업적으로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에요. 아이 치료는 제가 책임질게요. 최고의 의료진을 붙일 수 있어요. 도윤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악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업가의 냉정함이 있었죠. 하지만 그 합리 속에 하율의 생명이 거래 품목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대답하기 전에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하율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문 쪽으로 나오던 하율이 도윤을 발견하고 달려온 것이었죠. 하율은 도윤의 옆에 선 낯선 어른들을 올려다보며 도윤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선생님, 왜 오늘 수업 안 하셨어요? 다른 선생님이 왔는데 그 선생님은 피아노 못 쳐요. 하율의 말에 도윤의 가슴이 쥐어졌습니다. 경호의 시선이 하율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율의 팔 안쪽에 붙은 주사 자국 반창고, 앙상한 손목, 그리고 가방 옆주머니에서 반쯤 빠져나온 빈 약통. 경호의 시선이 그 약통에서 멈추었습니다. 이 아이가 하율이냐? 경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도윤은 하율을 등 뒤로 밀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율은 경호를 올려다보며 겁먹은 기색 없이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경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자신을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고 그 눈동자 안에 도윤의 어린 시절과 그리고 경호가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서하의 흔적이 동시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상황을 정리하듯 나섰습니다.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도윤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아이 치료가 급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희 병원에서 우선 검진부터 받게 해드릴 수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차로 돌아갔습니다. 경호는 하유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고 나서 뒤를 따랐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도유는 하율의 손을 잡은 채 지켜보았습니다. 선생님, 저 아저씨 왜 나보고 아무 말 안 했어요? 하율의 물음에 도유는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 주었습니다. 그날 밤 도유는 반지하 골목을 다시 찾았습니다. 서아가 자정 넘어 공장에서 돌아올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자정이 지나도 새벽 1시가 되어도 서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지하 창문에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가슴에 불안이 차올랐습니다. 반지하 문 앞까지 다가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선 도윤의 발밑에서 종이 쪼가리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도 옷도 아이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만이 남아있었죠. 서아가 남긴 쪽지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왔어요. 하유리를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다시 숨을게요. 미안해요. 경호의 사람들이 먼저 서아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증거를 모으는 동안 경호는 서아에게 직접 압력을 넣어 도망치게 만든 겁니다. 도윤의 손에서 쪽지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아는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8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지키기 위해 흔적을 지우고 어둠 속으로 숨어든 것이었습니다. 도윤의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텅 빈 반지하에서 도윤은 이마를 바닥에 대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서연의 명함 번호가 아니라 경호의 번호였습니다. 문자 한 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가 순순히 돌아오면 아이와 여자를 더 이상 쫓지 않겠다. 도윤은 전화기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자신의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교단에서 쫓겨나고 서아는 사라지고 하율의 치료는 경호의 소나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도윤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선택지에도 살 길이 없는 올가미가 서서히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본가로 끌려온 것은 텅 빈 반지하에서 나온 그 밤이었습니다. 도윤이 전화를 받지 않자 경호가 보낸 비서 2명이 골목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도윤은 저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비서들이 양쪽 팔을 부축하듯 잡고 승용차에 태웠고 차는 밤길을 달려 윤그룹 회장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3층 서재에 들어서자 문이 바깥에서 잠겼고 휴대폰은 압수당했습니다. 도윤이 어린 시절 피아노를 치던 방이었습니다. 벽 한쪽에 어머니 정은이 쓰던 악보꽂이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피아노는 오래전 경호가 치워버린 뒤 빈자리만 남아 있었죠. 도윤은 그 빈자리 앞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경호가 서재를 찾아온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호가 들어섰을 때 도윤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아와 아이를 더 이상 쫓지 않겠다는 조건, 아직 유효하다. 그 대신 약혼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 그리고 하율이 치료도 서연씨 병원에서 맡기게 해주겠다. 도윤은 고개를 돌려 경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있었지만 눈 밑에 깊게 팬 그늘이 밤잠을 설쳤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율이가 아프다는 거 알면서도 그걸 거래 조건으로 쓰는 게 정말 괜찮아요? 손자예요. 아버지의 손자라고요. 경호의 표정이 찰나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가문을 지키는 일에 감정을 섞으면 안 된다. 내 어머니한테서 배운 게 그거 아니냐? 도윤의 이가 악물렸습니다.
어머니를 끌어들이는 것은 경호의 가장 잔인한 수법이었죠. 엄마는 사람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 사람을 부수는 법을 가르쳐 준 적 없어요. 경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사흘 줄 테니 생각해라. 사흘 뒤에도 대답이 없으면 내 방식대로 하겠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서재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서아는 다시 사라졌고 하율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교단에서 쫓겨났고 전화기도 없고 이 방에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비서가 가져다 놓은 식사 트레이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갔죠. 벽에 기대 앉아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고 눈을 감으면 하율이 약통을 흔들어 보는 모습과 서아가 기침하며 걸어가는 뒷모습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둘째 날 밤 도윤은 서재 구석에 쌓인 짐 속에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율이 미술 시간에 그렸던 우리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경호의 비서가 도윤의 학교 물건을 챙겨올 때 악보 사이에 끼어 딸려온 것이었죠. 도윤은 그림을 펼쳤습니다. 공장 장갑을 끼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그려진 엄마. 그 옆에 서 있는 얼굴 없는 아빠. 그리고 엄마 옆에 하율이 적어 넣은 글씨. 엄마 아프지 마. 아이는 아빠의 얼굴을 끝내 완성하지 못했지만 엄마에게는 간절한 기도를 적어 넣었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멈출 수 없이 그림 위로 떨어진 눈물이 크레파스 자국 위에 번졌습니다. 미안해, 하율아. 아빠가 너무 늦었어.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서재의 벽시계만이 째깍째깍 시간을 세고 있었고 도윤은 서아와 하율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생각하자 가슴이 쥐어뜯기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아픈 서아가 8살 아이의 손을 잡고 또다시 어딘가로 숨어들고 있을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셋째 날 새벽 2시였습니다. 서재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도윤은 잠에서 깨어 몸을 일으켰고 어둠 속에서 지팡이를 짚은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은 지팡이에 무게를 싣고 도윤의 앞까지 걸어온 뒤 서재 의자에 천천히 몸을 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노인의 눈가가 젖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울었구나. 짧고 낮은 한마디였습니다. 그 안에는 경호에게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따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도윤의 손등에 난 상처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윤이 벽을 내리쳤을 때 생긴 상처였죠. 노인은 주름진 손으로 도윤의 손등을 감싸쥐었습니다. 나도 죄인이다, 도윤아.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8년 전 경호가 서아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알고 있었어.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 회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서아의 학력이 조작되었다는 것도 없는 전과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알았다. 막으려 했지만 늦었고 막지 못한 뒤에는 경호를 추궁할 용기가 없었어.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식탁에 빈 의자를 둔 건 속죄가 아니었다. 비겁이었어. 직접 나서서 서아를 찾고 바로잡아야 했는데 아들과 부딪히는 게 두려워서 의자 하나로 양심을 달래고 있었던 거야.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80세 노인이 새벽 2시에 지팡이를 짚고 손자의 방까지 찾아와 고백하는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손을 완전히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윤 회장이 주머니에서 작게 접힌 메모지 하나를 꺼내 도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4년 전에 하율이라는 아이가 있다는 걸 알았다.
경호가 붙여놓은 감시원의 보고서에서 알게 됐지. 아이가 아프다는 것도. 나는 경호 모르게 치료 기금을 마련해뒀다. 이 주소에 있는 소아혈액 전문 클리닉이야. 4년간 매달 익명으로 기금을 넣어왔고 하율이 치료를 맡을 전문의도 이미 대기하고 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기금을 쓰면 서연 씨네 병원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경호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 서아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윤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도윤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내 가족을 내 손으로 찾아라.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거라. 윤 회장이 다른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여러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가장 오래된 것은 8년 전이었습니다. 매년 서아의 생일에 편지를 썼다. 붙이지 못한 편지야. 주소를 몰랐으니까. 하지만 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 서아를 찾으면 이걸 전해다오. 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0세 노인이 8년 동안 매년 붙이지 못할 편지를 쓰며 며느리감을 기다려온 것이었습니다. 식탁에 빈 의자가 비겁이었다면 이 편지들은 진심이었습니다. 도윤은 메모지와 편지 봉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율의 그림도 함께 접어 넣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가지만 더 알려주세요. 경호가 서아의 기록을 조작할 때 쓴 원본 서류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윤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경호의 서재 책상 가장 아래 서랍에 있을 거다. 그 아이는 자기가 저지른 일의 증거를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야. 내 어미 유품도 버리지 못하고 창고에 넣어둔 것처럼. 도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조작 증거를 아직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빼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윤 회장이 서재를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방문은 내가 열어두겠다. 복도 끝 비상계단을 써라. 새벽 4시에 경비가 교대하니 그 틈을 노려라. 문이 닫히고 지팡이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도윤은 메모지를 펼쳐보았습니다. 클리닉 주소와 전문의 연락처, 그리고 윤 회장의 필체로 적힌 한 줄. 내 어미의 노래가 그 아이를 지켜주고 있을 거다. 도윤은 그 글씨를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이 어둠 속에서 할아버지가 아주 작은 불빛 하나를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내일 새벽 4시, 이 방을 나가야 합니다. 경호의 서재에서 증거를 빼내고 서아를 찾고 하율의 치료를 경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도윤은 하율의 그림을 가슴 안쪽에 넣고 메모지를 주먹 안에 쥔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자장가가 희미하게 떠올랐고 그 멜로디를 따라 하율의 맑은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두 사람의 노래가 도윤의 심장에서 하나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얼굴 없는 아빠의 빈자리를 이번에는 반드시 채워야 하니까요. 새벽 4시 서재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선 도윤의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윤 회장이 말한 대로 복도 끝 비상계단은 잠겨 있지 않았고 경비 교대 시간의 틈을 타 1층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곧바로 건물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경호의 서재는 2층 동쪽 끝에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이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구두를 벗고 양말 차림으로 대리석 바닥을 밟았죠. 경호의 서재 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경호는 자신의 집에서 문을 잠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 안에서 자신에게 도전할 사람은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서재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빛에 의지에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장 아래 서랍. 윤 회장이 알려준 위치 그대로였죠. 도윤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두툼한 봉투의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안에서 나온 것은 도윤의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서아의 학력 조작에 사용된 위조 서류 원본, 편의점 절도 전과를 만들기 위해 경찰에 제출한 허위 조서 사본, 대학 학교법인에 기부금을 넣고 제적을 요구한 내부 메모, 8년 전 서아의 삶을 파괴한 모든 증거가 한 봉투 안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투 안에 서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봉투 맨 아래에 사진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로등 빛에 사진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서아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아기를 가슴에 꼭 안은 서아가 카메라를 보지 않고 아이의 얼굴만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병원 가운을 입고 있었고 배경은 산부인과 병실이었죠. 사진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율의 생년월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경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8년 전부터요. 감시원이 보낸 보고서에 이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경호는 손자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8년을 살았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었지만 지금은 감정에 빠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류 봉투와 사진을 품 안에 넣고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정원 담장을 넘어 본가를 탈출했습니다. 벽돌을 잡다가 손바닥이 벗겨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메모지에 적힌 소아혈액 전문 클리닉이었습니다. 9시에 문이 열리자 도윤은 접수 창구에 윤 회장이 적어준 전문의 이름을 댔습니다. 안경을 쓴 중년의 여의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윤 회장님께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하셨어요. 4년 전부터 매달 치료 기금을 넣어두셨습니다. 현재 적립된 금액이면 최소 3년간 치료를 이어갈 수 있어요.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율의 치료를 경호와 서연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의가 덧붙였습니다. 다만 치료를 시작하려면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친권자인 어머니의 서명이요. 서아를 찾아야 했습니다. 도윤은 클리닉을 나와 서아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반지하 주변을 다시 수색했습니다. 편의점, 세탁소, 공장 주변.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서아는 이번에도 완벽하게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도윤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서아를 직접 찾는 대신 서아가 스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로 한 것이었죠. 하율의 치료 일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격주 수요일. 서아가 아무리 숨어도 아이의 치료만은 포기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도윤은 하율이 다니던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였기에 학교에 갈 수 없었지만 병원은 갈 수 있었죠. 접수 창구가 열리자마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9시, 10시, 11시. 서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도윤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병원 출입문이 열리고 털모자를 푹 눌러 쓴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하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율의 손을 잡은 사람은 분명 서아였습니다. 서아는 접수 창구를 향해 걸어가다가 로비 한쪽에 앉아 있는 도윤을 발견했습니다.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몸이 굳었고 하율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도망치려는 반사적인 동작이었죠.
하지만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로비 의자에 앉은 채 서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않을게. 여기서 기다릴게. 하율이 진료 끝나면 그때 이야기하자. 서아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도망칠까 말까 갈등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율이 고개를 들어 엄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기다려준대. 아이의 한마디에 서아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인 채 접수 창구로 걸어갔고 하율의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1시간 뒤 진료를 마치고 나온 하율이 도윤에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주사 하나도 안 아팠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노래 부르면서 맞았거든요. 도윤은 웃으며 하율의 머리를 쓸어 넘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는 복도 벽에 기대어 서서 도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지만 하율이 두 사람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끌어당겼습니다. 엄마,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선생님 좋은 사람이야. 서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도윤에게 스스로 말을 건넸습니다. 수납 창구에서 치료비가 병원 지원 프로그램으로 처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당신이었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당신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하율이한테까지 손을 뻗칠 거라고요. 이제 안 그래. 내가 막을 수 있어. 도윤은 품에서 윤 회장의 메모지를 꺼내 서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전문 클리닉의 주소, 4년간 적립된 치료 기금, 그리고 경호의 손이 닿지 않는 독립적인 치료 경로. 할아버지가 준비해 둔 거야. 서연인의 병원이 아닌 아버지와 상관없는 곳에서 하율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다만 내 서명이 필요해. 서아는 메모지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도윤은 윤 회장이 건넨 편지 봉투를 서아 앞에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매년 내 생일에 쓴 편지야. 붙이지 못한 편지. 8년 동안 한 통도 빠짐없이.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서아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봉투 겉면에 적힌 서아에게라는 윤 회장의 필체를 보는 순간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율이 엄마의 다리를 꼭 안으며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픈 거야? 노래 불러줄까? 서아는 고개를 저으며 하율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바라보며 8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윤 씨. 그 한마디에 도윤의 가슴 안에서 8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녹아내렸습니다. 하율이 치료 부탁해도 되는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새벽 공장에서 포장 작업을 하며 닳아버린 손. 도윤의 엄지가 그 손등 위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치료만이 아니야. 아버지가 내 이름을 조작한 증거도 찾았어. 전부 가지고 있어. 내 이름을 돌려줄 수 있어, 서아야.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8년 동안 빼앗겨 있던 자신의 이름. 가명으로 숨어 살며 한 번도 쓸 수 없었던 진짜 이름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에 서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도윤은 서아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내일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한자리에 세울 거야. 이 모든 걸 끝내려고. 같이 가줄 수 있어? 서아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하율이 엄마의 손과 도윤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두 사람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아이를 내려다보았고 하율은 엄마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약속 장소로 지목한 곳은 본가의 식당이었습니다.
8년 동안 서아의 빈 의자가 놓여있던 바로 그 식탁이었죠. 윤 회장에게는 전날 밤 전화로 알렸고 경호에게는 약혼을 받아들이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호가 의심 없이 식당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오후 4시 도윤은 서아의 손을 잡고 본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율은 도윤의 다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현관을 지나 식당으로 향하는 동안 복도에 서 있던 비서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8년 만에 이 집안에 서아가 발을 들인 것이었으니까요. 식당 문을 열었을 때 경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약혼 수락 소식에 만족한 표정이었죠. 그러나 도윤의 뒤에서 걸어 들어온 서아를 보는 순간 경호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경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아는 경호의 눈을 마주치자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지만 도윤이 서아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앉으세요, 아버지. 오늘 이 식탁에서 끝내려고 왔습니다. 윤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식당에 들어선 것은 그 직후였습니다. 노인은 식탁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8년 동안 비어있던 의자에 서아가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서아의 옆에 하율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윤 회장의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노인은 감정을 삼키고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 앉아라. 윤 회장의 한마디에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경호는 서아를 노려보았고 서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율만이 낯선 식당을 두리번거리며 신기한 듯 식탁 위의 식기를 만져보았죠.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경호의 서재에서 가져온 것이었죠. 아버지가 8년 전 서아에게 한 일의 증거입니다. 학력 조작 원본, 허위 전과 조서, 대학 재적을 위해 학교법인에 기부금을 넣은 내역. 전부 여기 있습니다. 경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자신의 서랍에 있어야 할 서류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경호의 시선이 윤 회장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알려준 것이라는 걸 직감한 것이죠. 윤 회장은 경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서류 묶음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식탁 한가운데 올려놓았습니다. 서아가 갓 태어난 하율을 안고 있는 산부인과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아버지 서랍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8년 전부터 하율이가 태어난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8년 동안 모른 척했어요. 식당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경호는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서아의 얼굴은 지금과 달리 볼에 혈색이 있었고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이 있었습니다. 8년 사이에 서아에게서 빠져나간 것들이 그 한 장의 사진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왜 이 사진을 버리지 않았어요? 도윤의 물음에 경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호야, 내가 이 사진을 버리지 못한 건 너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한 짓이 잘못이라는 걸. 경호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윤 회장이 식탁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다. 내가 서아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4년 전에는 아이가 아프다는 것까지 알았다. 하지만 나는 너를 추궁하는 대신 몰래 치료 기금만 쌓아두고 있었어. 직접 나서서 바로잡아야 했는데 아들과 부딪히는 게 두려웠다. 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식탁에 빈 의자를 둔 건 서아를 기다린 게 아니었다. 내 비겁함을 매일 마주보려고 둔 거였어. 밥을 먹을 때마다 그 빈자리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잊지 않으려고. 서아가 고개를 들어 윤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고 서아의 입술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아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서아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경호를 바라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8년 전에 저를 내쫓으신 건 견딜 수 있었어요. 제 학력을 조작하고 정가를 만든 것도, 어디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만든 것도 이를 악물면 버틸 수 있었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유리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병원비를 내지 못해서 치료를 미뤄야 했을 때, 새벽에 공장에서 돌아와 아이의 열을 재면서 약한 알이 모자란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서아가 하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픈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아이가 제때 치료를 못 받은 건 잘못이 있어요. 제가 본명으로 살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건강보험도 제대로 쓸 수 없었고 정상적인 병원에 갈 수도 없었어요. 이율이라는 가짜 이름으로 살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경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이 8년 전에 던진 돌의 무게를 정확히 되돌려주고 있었으니까요.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 서류들을 가지고 변호사한테 가면 서아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요. 조작된 학력과 정가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죠. 서아가 본명을 되찾으면 하율이 치료도 정상적인 경로로 진행할 수 있고요. 도윤은 경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하세요. 아버지가 부순 거니까 아버지가 되돌려 놓는 게 맞잖아요. 경호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갓 태어난 하유를 안고 웃는 서아의 얼굴, 그리고 고개를 돌려 식탁 옆에 앉아 있는 진짜 하유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손을 잡은 채 경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호기심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아저씨, 아까 사진 속에 있는 아기가 나야? 하율의 물음에 경호의 입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못한 채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율의 눈매에서 도윤이 보였고 턱선에서 서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릴 때 살짝 처지는 눈꼬리에서 경호는 정은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내의 흔적이 손자의 얼굴 위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경호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경호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식탁 아래 차가운 대리석 위에 맞춤 양복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조용한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내가 틀렸다. 경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은이를 잃고 나서 미쳐버린 거다. 도윤이마저 잃을까봐, 내 곁에 아무도 남지 않을까봐. 그 두려움이 너를 이 꼴로 만들었다.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리고 그 사실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안다.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율이 엄마의 볼에 떨어진 눈물을 작은 손가락으로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울지 마. 노래 불러줄까? 아이의 입에서 자장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은이 만들고 도윤이 서아에게 전하고 서아가 하율에게 물려준 멜로디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 회장이 지팡이를 쥔 손으로 눈가를 닦았고 경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자장가는 정은이 세상에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8년의 시간을 건너 부서진 가족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하율의 자장가가 끝난 뒤에도
식당 안의 침묵은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남긴 여운이 공기 속에 떠돌았고 그 여운 위에 네 사람의 숨소리만 포개져 있었습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경호였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이 떨려 두 번이나 잘못 눌렀지만 세 번째에 연결이 되었죠. 나다. 8년 전 이서학건 모든 조작 서류를 원상복구하는 작업을 시작해라. 학력 회복, 정과 말소, 전부 다. 내일 아침까지 초안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놓아라. 전화를 끄는 경호는 여전히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서아를 바라볼 용기가 없는 사람의 자세였죠. 윤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 경호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일어나라. 무릎 꿇는 건 시작일 뿐이다. 진짜 속죄는 이 다음부터야. 경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양복 무릎에 대리석 바닥에 창기가 베어 있었지만 경호의 얼굴에서는 8년 동안 쓰고 있던 철갑 같은 표정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늙어버린 한 남자의 맨얼굴이었죠. 경호가 서아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아는 여전히 하율의 손을 잡고 있었고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경호는 서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아야. 서아가 움찔했습니다. 8년 만에 경호의 입에서 자신의 본명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내가 되돌려 놓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용서할 수 없다는 말도 하지 않았죠. 다만 하율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하율이 치료부터 해주세요. 경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겁게 천천히. 윤 회장이 비서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하율의 치료를 전문 클리닉으로 즉시 옮기라고, 그리고 서아의 건강 상태도 함께 검진받게 하라고요. 경호의 반대는 없었습니다. 반대할 수 있는 위치가 더 이상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도윤이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아버지, 학교 건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학부모 민원을 조직한 것도, 제 치료비 대납 사실을 병원에서 빼낸 것도 아버지가 하신 거잖아요. 경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학교법인에 연락해라. 윤도윤 교사 관련 민원을 전부 철회하고 징계위원회도 취소시켜라. 내가 직접 이사장에게 전화하겠다. 도윤은 아버지의 전화 통화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삼켰습니다. 아버지가 한 통의 전화로 만들어낸 위기가 또 한 통의 전화로 해제되고 있었습니다. 권력이란 이런 것이었죠. 부수는 것도 되돌리는 것도 손끝 하나였습니다. 식당을 나온 것은 해가 기울기 시작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서아와 하율의 손을 잡고 현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하율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빠, 잠깐만. 아빠. 하율이 도윤을 아빠라고 부른 것은 이번이 두 번째였지만 이 집안에서 그 호칭이 울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비서들의 시선이 일제히 세 사람에게 쏠렸죠. 하율은 복도 벽에 걸린 커다란 사진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윤 회장, 경호, 그리고 어린 도윤. 세 명이 무표정하게 서 있는 사진이었죠. 하율이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여기 아빠 있다. 아빠 어렸을 때지? 근데 왜 다 무서운 얼굴이야?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집에서 웃는 사진은 찍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정은이 떠난 뒤로는요. 다음에는 우리 넷이서 웃는 사진 찍자. 엄마도 아빠도 하율이도 다 웃는 거. 하율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였습니다. 경호는 현관 계단 위에서
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하율을 불렀습니다. 하율아. 하율이 돌아보았습니다. 경호는 계단을 한 칸 내려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려 허리를 굽혔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허리를 숙여본 적 없는 사람이 8살 아이 앞에서 몸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잘못한 게 많다. 지금 당장 다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씩 고쳐나갈 거다. 하율은 경호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가방 옆주머니에서 약통을 꺼내 경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흔들어봐. 경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약통을 받아 흔들었습니다. 찰랑찰랑. 약이 가득 찬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 나면 괜찮은 거야. 엄마가 그랬어. 약이 있으면 무서울 거 없대. 경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약통을 쥔 손이 떨렸지만 아이 앞에서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경호는 약통을 하율에게 돌려주며 아이의 머리카락을 서툴게 쓸어 넘겨 주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동작이었죠. 손끝이 어색하게 아이의 이마 위를 스쳤지만 하율은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정문을 나섰습니다. 석양이 저택의 지붕 너머로 기울고 있었고 길게 늘어진 그림자 3개가 나란히 보도 위에 겹쳤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경호의 약속대로 서아의 명예회복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작된 학력이 원래대로 복구되었고 허위 전과 기록의 말소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서아가 8년 만에 본명으로 서류에 서명할 수 있게 된 날 서아는 전문 클리닉의 보호자 동의서에 이서아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정확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이름 쓰는 게 그렇게 슬퍼? 하율의 물음에 서아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슬픈 게 아니야. 오래간만에 내 이름을 써서 그래. 하율의 치료가 전문 클리닉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진료날 하율은 진료실에 들어가기 전에 약통을 흔들어 보았습니다. 찰랑찰랑. 소리가 나자 아이가 웃었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날이야.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머니 속에서 윤 회장이 건넨 편지 봉투를 만졌습니다. 아직 서아에게 전하지 못한 편지들. 8년간 붙이지 못한 할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봉투. 서아가 충분히 회복되면 그때 건네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도윤의 전화기에 학교 교감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복귀하시면 됩니다. 도윤은 문자를 읽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음악실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자장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쳤습니다. 한음한 음이 8년의 어둠을 지나 이 자리까지 온 길을 되짚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났을 때 도윤은 건반 뚜껑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거의 다 왔어.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아의 볼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장 야간 근무를 그만둔 뒤 규칙적인 식사와 치료를 병행하자 끊이지 않던 기침이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복도를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클리닉 앞 공원을 한 바퀴 돌 수 있게 되었고 2달째에는 하율과 나란히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하율의 치료도 순조로웠습니다. 전문의는 아이의 수치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했고 격주 통원 치료의 간격을 한 달로 늘려도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하율이 가장 먼저 한 말은 치료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수요일에 학교 안 빠져도 돼요? 도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에게 치료보다 중요했던 건 수요일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서아의 명예회복 절차도
하나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작된 학력이 원래대로 복구되었고 허위 전과 기록이 공식적으로 말소되었습니다. 경호의 변호사팀이 직접 나서 작업했고 경호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완료된 날 서하는 주민센터에서 새 신분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신분증 위에 찍힌 이름은 이서하였습니다. 8년 만에 되찾은 본명이었죠. 서하는 신분증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도윤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내 이름인데 처음 받는 것 같아요. 도윤은 서하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 이름으로 평생 살면 돼. 경호가 학교를 찾아간 것은 서하의 신분이 회복된 다음 주였습니다. 학부모 공개 수업이 열리던 날 경호는 검은 양복 대신 회색 코트를 입고 학교 강당에 나타났습니다. 수백 명의 학부모 앞에 선 경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학교 2학년 1반 하유리의 할아버지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제 손자는 매일 급식 반찬을 비닐봉지에 담아갔습니다. 아픈 엄마에게 가져다 주려고요. 빈 약통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약이 떨어질까봐 매일 아침 흔들어 확인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할아버지인 저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경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유리의 담임이었던 윤도윤 선생님은 아이의 빈 약통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부르는 노래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이 학교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라는 것을 아버지로서 증언합니다. 경호는 이어서 학교 시설 개선과 소아, 의료지원 기금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하유리처럼 치료비 때문에 학교를 빠져야 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윤그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요. 도윤은 강당 뒤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변화가 진심인지 아직 완전히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윤 회장은 서하의 퇴원날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병실 문 앞에 선 노인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윤이 아직 전하지 못했던 8년간의 편지였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주고 싶었다. 윤 회장이 서하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서하는 봉투를 열어 편지들을 한 장씩 펼쳤습니다. 가장 오래된 편지는 8년 전 날짜였고 가장 최근 것은 지난달이었습니다. 매년 서하의 생일에 쓴 편지. 붙이지 못한 하지만 한 해도 거르지 않은 편지들. 서하는 첫 번째 편지를 읽다가 글씨가 흐려져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윤 회장의 글씨 자체가 해가 갈수록 떨리고 흐트러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해마다 약해지고 있었다는 증거였죠. 그 흔들리는 글씨 하나하나가 윤 회장의 기다림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님, 서하가 윤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윤 회장은 대답 대신 서하의 머리카락을 한번 쓸어넘겨 주었습니다. 8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며느리감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는 할아버지의 손길로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서하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뒤 뜻밖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윤 회장의 제안으로 설립된 재단에서 야간학교를 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서하처럼 이름을 빼앗기고 학력을 잃고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기회를 얻지 못한 여성들을 위한 학교였죠. 서하는 교실에 서서 직접 가르쳤습니다.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새벽에 돌아와 아이를 재우던 손으로 이제는 칠판에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경호는 매주 한 번 하율의 병원 진료에 동행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아이와 나란히 앉아 그림책을 읽는 어색한 모습이었지만 하율은 그런 할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하율이 체열을 할 때마다 경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늘이 아이의 팔에 들어가는 장면을 차마 볼 수 없었죠. 하율은 그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도 안 아파요. 노래 부르면서 맞으면 돼. 할아버지도 불러볼래? 경호는 입을 열었지만 노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율은 할아버지의 손을 흔들며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정은이 만든 그 멜로디가 병원 대기실에 울려 퍼졌고 경호는 그 노래를 들으며 처음으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내가 남긴 자장가가 손자의 입을 통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경호가 8년 동안 피아노를 치우고 사진을 감추고 이름조차 꺼내지 않으려 했던 아내의 흔적이 지워지기는커녕 아이의 심장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도윤의 음악실 창으로 석양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도윤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고 서아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율은 두 사람 사이에 끼어 피아노 의자에 올라앉았습니다. 아빠, 오늘은 내가 먼저 칠게. 하율이 작은 손가락으로 건반을 눌렀습니다. 서툴고 느린 음이었지만 멜로디의 뼈대는 정확했습니다. 어머니 정은이 만든 자장가. 도윤이 서아에게 전하고 서아가 하율에게 물려주고 하율이 다시 피아노로 되살려낸 노래. 도윤이 하율의 옆에서 건반을 함께 눌렀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과 아버지의 큰 손가락이 나란히 같은 건반 위를 움직였습니다. 서아가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율아, 이제 수요일에 학교 가는 거 맞지? 하율이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방 옆 주머니에서 약통을 꺼내 흔들어 보았습니다. 찰랑찰랑 가득 찬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날이야. 석양이 음악실 가득 차올랐습니다. 피아노에서 흘러나오는 자장가가 세 사람의 그림자를 감싸 안았고 석양은 천천히 그 그림자를 하나로 겹쳐 놓았습니다. 빈 약통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비닐봉지도 가짜 이름도 얼굴 없는 아빠의 빈자리도요. 남은 것은 가득 찬 약통의 찰랑거리는 소리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장가와 석양 속에 겹쳐진 세 사람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어디선가 하율이 흥얼거리는 노래가 음악실 밖 복도까지 퍼져나갔고 그 멜로디를 들은 지나가던 아이 하나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좋은 노래는 그렇게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건너가는 것이니까요. 생텍쥐페리는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만 볼 수 있지라고요. 비닐봉지에 담긴 식은 반찬도 찰랑거리는 약통 소리도 새벽마다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8살 아이는 그것을 마음으로 보았고 그 마음이 8년간 흩어져 있던 가족을 다시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도 말했죠.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고요. 이 가족도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했습니다. 두려움으로, 비겁함으로, 그리움으로, 그리고 병으로요. 하지만 이 가족은 불행의 끝에서 다시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득 찬 약통을 흔들며 오늘도 괜찮은 날이라고 웃는 아이의 한마디가 모든 불행의 이유보다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이 괜찮은 날이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